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강서 재보선 패배 이후 여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2부 지도부를 출범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임덕이 이미 왔다고 진단을 했고 12월에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고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가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보수의 품격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경제 전문가와 유명인을 사칭해 고액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불법 리딩방 광고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과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광고가 끊이지 않는 건지 IT본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모든 뉴스보다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게 역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네요. 네. 두 분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죠. 네, 인명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이 사태가 어떻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스럽고 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로도 사자회담이 취소됐다. 뭔가 좀 전쟁이 끝날 만한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데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을 중재한다고 하는데 가자 지구 병원에 폭격이 떨어져 최소 500명이 추가적으로 또 사망을 했다고요? 네, 가자지구 보건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오후 가자시티의 알 아흘리 아랍병원이 공수를 받아서 최소 500명이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백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의 희생자가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요.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 불이 건물을 휩싸고 병원 부지가 훼손된 시체로 뒤덮인 모습, 이런 게 담겨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봤더니 시신의 다수가 어린이들로 좀 보이고 잔디밭에는 담요, 학교 배낭 같은 소지품도 늘어져 있는 그런 게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이 참사에 대해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선 팔레스타인 당국과 하마스 이번 폭발의 원인 이스라엘군의 공습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 병원을 겨냥한 거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 학살이다라고 부르면서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요. 하마스도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다라고 이스라엘 비난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군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이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주장은 뭐냐면 분석을 해봤더니 가자 지구내 테러리스트들이 일제 사격한 로켓들이 이 병원이 폭발했을 때 병원 아주 가까운 곳을 지나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또 다른 이제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실패에 따른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슬라믹 지하드는 거짓말이다.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학살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 진실이 좀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 또 아랍권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뒤에 이스라엘 현재 도착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다음에 요르단으로 가서 요르단 국왕을 포함해서 이집트 대통령 또 아바스 이 수반 이게 만나가지고 이 전쟁 문제 또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 일정은 소화가 되겠지만 요르단 가서 이 정상들을 만나는 것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행 이게 좀 반쪽짜리가 됐다라는 걸로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점점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지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병원 폭격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폭격이 벌어지기 전에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이 치료받는 영상을 공유하며 인질 교환을 요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병원 폭격 사태로 이 외교적 해법이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사실 병원 폭격 전만 해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던 바로 하마스의 입장 발표였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거를 수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하마스가 어제 SNS를 통해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음악 축제에서 하마스의 인질로 끌려갔던 프랑스 이스라엘 이중국적의 민간인인 미아 셈 씨의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미아 셈 씨는 그들은 나를 돌봐주고 약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라고 영상 안에서 말을 했고요. 또 다친 팔을 치료받는 영상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즉시 이 미아 셈 씨가 실제로 피랍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가족들과 현재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하마스는 이 미아 씨를 포함해서 인질들을 법에 따라 존중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제 주목이 됐던 것인데 최대 250명의 인질을 상황을 봐서 석방할 수도 있다고 하마스가 밝힌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인질들을 현재 좀 긴장 고조되는 상황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하마스도 많이 받는 상황에서 협상용 카드로 꺼내든 것 아니냐. 그래서 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인데 특히 하마스의 고위 인사인 칼레드 메샬이 이 16일 카타르 알 아라비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스라엘에 현재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들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6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네. 이 교환을 좀 협상 요청해 보는 것 아니냐 하마스가 이런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이 병원 폭격 사태로 다시 대화의 문이 닫히면서 조금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또 상황이 전개되는지는 좀 더 자세히 저희들이 소식이 들어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모도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거 어떤 가치를 기재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재 헌법 규범이다.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거 자유와 연대 정신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한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위가 만든 이 정책 제안 보고서 이 100부를 당에도 이제 전달해가지고 이걸 좀 적극 반영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이 방법을 통해서 제언을 했던 그런 것들 당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앞으로 정책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패배 이후에 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잘 듣겠다. 정부에 잘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정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이게 관심에 모아주고 있거든요. 국민통합의 의견까지 합해서 당과 논의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국민들이 좋아하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뜻이 담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다. 위원들과 당정이 더 많이 협력하고 쉽게 어우러져 일한다면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제의했습니다. 국민통합은 우리부터라고 외쳤고 김기현 대표는 국민통합위가 과거 어떤 위원회보다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길 거다. 당에서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 국민통합위원 이 위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 이렇게 만나서 한 행사를 보면
정말 통합으로 뭔가 이제 하나 뭉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국민 통합을 얘기한다면 결국 지금 국회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야당 대표는 왜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17개월 동안 야당과 대화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 통합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에 따른 정책들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게 뭐 내년 총선까지 국민들이 좀 지켜보는 그 초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의 방향과 내용이 어떨 건지도 중요해 보이네요. 자,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다음 주에 혁신위가 출범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회의를 열고 다음 주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이번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인선을 마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윤희석 선임 대변인 등 최근에 새로 임명한 이 당직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윤희석 선임 대변인 얘기에 따르면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유력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래도 뭐 거론되는 인물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말까지 인선을 완료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출범을 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현재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윤희석 대변인은 지금 현 시점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지금 혁신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 한다. 상당히 지금 급하게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지만 여전히 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당 내에서도 여전히 좀 의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가 또 김기현 대표 이 재신임의 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해 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 FC 의혹 관련인데 검찰의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반박을 했네요. 네. 어제 지팡이를 짚고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이재명 대표 이 대장동 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배임 등의 혐의 재판에서 한 30분 정도 직접 진술했습니다.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이런 주장이에요. 공공으로 환수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거나 법을 어기며 하자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업자를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 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 제가 대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꾸 뭐 이상한 논리를 자꾸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해주면서 공공영역 또는 자치단체 공사가 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얼마를 뭐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정하는 건 법에 정해진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행사하면 공산당이라고 비난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반박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배임죄는 임무에 이제 위배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할 때 인정되는데 성남시장으로서 당시 뭐 가진 정책 결정권을 의무로 볼 수 없어서 배임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이어 나간 겁니다. 네. 아마 그동안 저희가 뭐 대장동 사안 계속 다뤄오면서 했던 그런 논리를 어제 재판정에서 직접 30분 정도 계속 얘기했다라는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 검찰은 사실 오전부터 3시간 동안 모두 진술하면서 세부 공소 사실을 낭독을 했어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인데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이 공소 사실을 재판부에서 잘 듣고 잘 판단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500억을 환수했다라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아니라 결정과 행동을 봐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 재판이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앞으로 뭐 증인들이 출석해서 참고인 출석해서 어떻게 공방을 벌일지는 봐야겠지만 긴 재판이 될 것 같다. 네. 그거는 분명해 보이고 단식을 중단한 이후 자택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이 대표 모레에도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을 하거든요. 자신의 재판에 참석을 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이제 당무 복귀는 좀 더 미뤄질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렇게 재판에 주 2, 3회는 나가야 될 거다 앞으로. 이 사법 리스크 이게 이제 재판 리스크로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또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당무 복귀하지는 않는 상태인데 자, 당무에 복귀하면
가장 많이 궁금한 것이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비명계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 후폭풍 이게 상당히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건강 회복 속도가 조금 더뎌서 이 국회 당무 복귀는 좀 다음 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당무에 복귀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당장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민주당 국민청원센터 게시판에 가결파로 이른바 가결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서른, 이상민, 이원우, 김종민, 조홍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와 있고 여기 당원 5만 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대표로서 당연히 지금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말로 징계를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했다 그러면 조금 빨리 정리될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보궐선거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또 당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정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지금 다음 주로 미뤄지면서 이 당내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 징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다만 오늘 보도로 나온 얘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징계를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마음을 정한 것 같다.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또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밝혀왔던 것처럼 일단은 당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이 징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공인의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사고와 작업으로 어려워진 것들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충청권인 종천 터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더 가선 서천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 1시간이 넘게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지점 현재 갓길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주변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는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 사이 더디다가 회덕 분기점 3차로에선 가드레일 작업하고 있어서 대전 쪽으로 3km 구간 밀려 지나고요. 이후 김천 휴게소 부근 2, 3차로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고령 분기점 부근 2차로의 작업 여파 각각 뒤쪽으로 받습니다. 더 가선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나 3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창원 쪽 충주 부근 2차로에서도 작업 중인데 터널을 앞두고 있는 지점이라서 매연 터널부터 만정 터널 쪽으로 6km 구간 정체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정감사로 가봅니다. 어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언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의원님,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요? 제 판단으로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 모두 구속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이제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영배 의원이 이 검찰 수사 근데 빈털터리 수사 아니냐 다시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시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그리고 탈탈 털면서 수사하고 있는데 뭐 결과 봤더니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니까 송지검장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 국정감사 현장을 보면서 야당 의원과 또 중앙지검장의 이 문답 상당히 뭐 치열하게 또 공방 자체가
이제 거칠게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검찰도 좀 세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된 건 사실은 현 여권에서 고발이 있었고 또 대표적인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에 정부 출범한 이후에 수사팀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 수사 결과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야당 대표나 수사팀도 바꿔서 더 엄격히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야당과 검찰 계속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국감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오고 가는데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을 수사하는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이제 위장 전입 의혹, 처가 사건 개입 의혹, 납세 누락 의혹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정섭 검사가 직접 나와 해명해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검사가 동료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특정 뭐 KD나 비용 감면을 골프장 임원인 처남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 이걸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준 역할을 도맡았다. 처가 사건 담당한 경찰서에 압력 넣었다는 정황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가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이 있다. 이걸 의혹이 제기한 있다? 것이 이정섭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뭔가 관련이 있는 그건 아닙니다. 비위가 있다. 그건 아닌 거네요. 네, 개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2차장 검사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위장 전입 문제는 현재 해소가 됐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처남과 처남댁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반박은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정석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비리 의혹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아마 이제 공수처 수사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경기도 국정감사도 있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자, 현장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걱정은 안 하시고 모든 게 가짜 뉴스다. 국민들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 고속도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지금 도민 특히 양평 군민을 둘로 갈라치게 한 것은 원안 나온 뒤에 뜬금없이 변경이 나와가지고 빨리 개통하겠다는 구간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으로 봐서 저는 원안 추진을 주장했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의 발언 차례로 들었는데 어떤 핵심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어제 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19명의 국회의원 중 10명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질의를 할 정도로 역시나 이 양평 고속도로가 쟁점이 됐는데 방금 음성 들어보셨지만 그 검찰청 국정감사 우리 음성 들어본 것보다 조금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비판을 거세게 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 내용 자체는 또 종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차분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벌써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올 만한 의혹들은 이미 다 나온 상태고 국토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다.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사실 그동안 나왔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음성은 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서 도지사가 직접 나와서 그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이 정부가 국토부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들으신 대로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양평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 한 것은 원안이 발표된 뒤에 갑자기 변경안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김동연 지사에게 질의를 했다기보다는 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타를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원안대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누가 이 대안 노선을 제시했고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그 배경을 밝혀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는 자꾸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대안이 더 경제성이 좋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비판을 했고요. 김동연 지사는 다시 한번 이 국도 6호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신속한 사업 추진,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수건 해소,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언제쯤 또 결정이 나고 조정에 대해서 어떤 도로를 할지 확정이 될지 참. 네, 이번에는 의대 관련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이 의대 입학 정원 확대폭 발표를 미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뭔가 내부 조정에 차질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지금 의료계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1,000명을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되긴 했지만 발표 일정은 추후로 늦추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걸로 보입니다. 의사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얘기. 어제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른바 이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사안들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큽니다. 특히 지금 지방과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경험하신 바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이른바 빅5 병원, 여기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지역에서 여기 오기 위해서 새벽에 KTX 타고 왔다가 치료받고 다시 또 밤 기차 타고 내려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좀 막아야 된다, 이 얘기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반면 지방에서는 환자와 의사 이제 모두 서울로 빠져나가는 탓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위기인데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지방에 있는 병원을 찾지 않고 또 환자가 없으니까 의사들도 지방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 연봉이 3억 뭐 5억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의사단체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책 추진에 대해서 뭐 강력한 투쟁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를 더 고민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태원 참사 일이 1년여가 되는 1년여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일주기 추모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주기를 맞아 열리는 시민 추모대에 참석해 유족을 위로해 달라고 호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12구 참사 일주기가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족 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이 1년이 다 되도록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눈물 한 번 닦아준 적 없지만 유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해준 적 없지만 민주주의 직접 선거로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이태원 참사 일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초대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고 김의연 씨의 어머니인 김호경 씨 얘기를 들어보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진심이 담긴 행동을 보여달라.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 일주기 추모제에 윤석열 대통령을 정중히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하는 그 어떤 의미는 역시나 특별법 제정,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진상규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데 유가족들의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유가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 그리고 생존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비판을 했고요. 12구 참사 특별법이 지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는 되어 있는데 현재 네.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국회에도 다시 한번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뭐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의 인터뷰 논란으로 검찰이 허위 보도 수사까지 이제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게 잇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방송사들은 제재를 안 하기로 했다고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그저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그러니까 방송 소위가 의결했던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또 별도 취재로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룸도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KBS YTN에 이어서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이 재승인 제어가 심사에서 감점이 되는 최고
이 수위의 징계를 내린 거예요. 과징금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방통심이 방송소위 똑같이 이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채널 A와 MBN은 문제 없음 의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예 제재를 안 한 겁니다. 역시 종편인 TV조선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강제성이나 감점이 없는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성향마다 좀 제재가 다른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방심위 결정은 문제 없음, 그리고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또 더 나아가면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나 관계자 징계, 그리고 최고 수위인 과징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궁금한 건 이렇게 방송사마다 다 보도를 했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이 방송 소위 그러니까 방심위의 설명은 뭐냐면 양쪽 관계자를 이 뭐 경징계 받은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양쪽 관계자를 동시에 출연시켰다. 양쪽 입장을 충분히 균형 있게 다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징금 부과를 받은 방송사들도 반론은 언급을 했거든요. 아니면은 뭐 취재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든지 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반론을 얼마나 많이 전했느냐, 그러니까 분량 또는 무게감 이런 차이로 제재를 다르게 했다는 것인데, 이게 뭐 너무 주관적 잣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야권 춘천위원들한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차등을 둬도 같은 수준 안에서, 그러니까 법정 제재면 법정 제재, 행정지도 단계면 행정지도 단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보도는 행정지도 단계로 가고, 어떤 보도는 문제없음으로 가고, 어떤 보도는 최고 수위인 과징금으로 가고, 이게 맞느냐,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인권연구소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문자 많이 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처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6285님, 나이든 할머니도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시사본부 듣네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노인정에서도 아는 거 많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3684님, 엄마하고 전주 한옥마을 놀러 왔는데 한복 빌리고 머리까지 하니 딴 사람 같아요. 날씨가 좋아 아무렇게 찍어도 사진도 잘 나오고 꽃도 보니 기분 좋아요. 전주 한옥마을 너무 좋죠. 모녀 두 분께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4797님, 아침엔 추웠는데 햇빛 나니 따뜻하네요. 하늘도 맑아서 점심 먹고 잠시 여의도 공원에 앉아 있어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가까운 곳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인데요. 8260님께서 비욘세의 리슨 신청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오늘도 팝송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서로가 이해와 배려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발 좀 그런 사회가,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회가 되도록 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비욘세 리슨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Listen to the song here in my heart, a melody I start but can't complete. Listen to the sound from deep within. It's only beginning to find release. Oh, the time has come for my dreams to be heard. They will not be pushed aside and turned into your own, all 'cause you won't listen. There is someone here inside,
someone I thought had died so long ago. Oh, I'm screaming out in my dream to be heard. They will not be pushed aside or words into your own, all 'cause you won't liste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인 빌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에 들려드릴 예문은 인터넷 뉴스에서 나온 기사의 제목들인데요. 하나는 정확하게 사용이 됐고 다른 하나는 잘못 사용됐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전을 빌미로 접근해 돈 가방 들고 도주. 한국 선수 치명적인 실수로 첫 실점 빌미. 네, 첫 번째 기사는 환전을 해주겠다며 접근해서 돈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기사는 어떤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첫 실점을 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구실이나 핑계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인데 이것은 빌미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같이 빌미를 구실이나 핑계 또는 꼬투리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미는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이라는 뜻이고요. 한자어로는 화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일이 빌미가 되어 몰락했다 또는 그는 복잡한 문제가 빌미가 되어 병을 얻었다와 같이 불행이 생기는 원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제주 23도, 대구,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 중에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모레 금요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그중 충청도와 경북 서부 내륙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안팎 오르겠지만 흐리고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을 전망이고요. 모레 금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중심의 병원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50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한 데 이어 오늘은 일본 의원 90여 명이 집단 참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대 노조가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다음 달 9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대 정원 이게 지금 네. 상당히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의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환자들한테는 중요한 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자, 많이 또 병원 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건 많이 또 절감하셨을 텐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병원 현실을 보면 의사 찾아 산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주요 병원 옆에는 환자촌이 생겨날 정도라고요? 네, 이 서울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 이른바 환자촌이 형성됐다는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의료 상경의 풍경인데 병원 인근에 이제 환자방이라고 부르는 환자용 고시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가족들이 알아보면 뭐 최고 월 15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비싼 가격인데 이렇게 비싼데도 예약이 꽉 차가지고 포기하는 분들도 무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빅5라고 하죠. 서울 아산병원 등을 이야기하는데 지난해 상경 치료받은 비수도권에서 올라와서 한 환자만 71만 명이고 이분들이 쓴 치료비도 2조 1,800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건데 정말 서울을 전전하는 상황이에요. 뇌경색이라든가 암 같은 그런 큰 병마와 싸우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에서 옮겨 다닌 병원만 막 10군데 다니면서 옮겨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짐 싸서 몇 년 동안 이제 고시원 서울살이를 하는 거죠. 혹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실제로도 그렇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더라도 조금 이제 병이 크면 환자의 병이 크면 큰 병원도 좀 가보시죠. 그게 이제 서울
쪽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교수진이나 의료기기 같은 게 다 여기 몰려 있다 보니까 서울로 큰 병원 가세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차 쓰고 KTX 타고 굉장히 힘들게 날을 잡고 와야 되는데 네. 이런 건 이미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크게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사실 참 의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파봐야 크게 와닿잖아요. 네. 원래는 대통령 발표가 이 정원 확대에 대해서 내일 예정이었는데 미루기로 했다는 소식이고 이제 의사협회 입장도 중요하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정원 확대를 논의했다가 굉장히 강경한 파업에 부딪혀서 무산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적 공감대 어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또 머리를 맞대면은 절충할 수 있는 방법,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 올 때 운전하려면 유독 또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 많은데요. 안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게 차선 도색할 때 원래 도료하고 같이 유리알을 같이 넣어야 이게 반사가 되면서 네. 빗길에도 야간에도 보이는 건데 일부 업체들이 혼합을 한 거예요. 네, 저가 유리알에다가 이제 섞어가지고 시공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서는 그 도로공사가 발주한 그 도색 공사가 있었는데 이때 저가 원료 이렇게 섞어 써가지고 1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와 관계자들이 지난 8월에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건 안 되죠. 도로라는 건 정말 안전이 최우선인데. 네. 뭐 모든 일에 우리가 부당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건 더더군다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선이 잘 안 보인다라는 민원이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5건이던 민원이 2021년에 80건이 되고 지난해 126건으로 크게 뜁니다. 그리고 또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그 전체 빗길 사고, 빗길 안에서 네. 중앙선을 넘은 사고가 5.25%에 달했는데 이거는 연중 다 합친 교통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은 거예요. 적은 비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평소에 중앙선 침범보다 빗길 때 중앙선 침범 비율이 높아지니까 빗길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소식 들은 누리꾼들은 내 눈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노안이 오는 줄 알았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저런 업체들은 페널티가 아니라 환수하고 재시공하게 해야 된다. 비 많이 올 때 차선이 보인 적이 있었던가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오래된 거죠. 이 네. 반사도가 떨어진다는 게.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살인죄나 마찬가지다. 예, 강경한 의견을 보이는 입장도 맞습니다. 공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단호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경기도 파주로 가봅니다.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 남녀 군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군의 구조물이 유독 성차별적 요소가 있어 논란이 됐는데 파주시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도라산 전망대 잔디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남녀 군인 구조물이에요. 이 구조물이라는 게 우리 왜 관광지 많이 가면 얼굴 위치에 구멍 뚫려 있고 방문객들이 거기에 얼굴 넣고 기념사진 촬영하는 그런 판넬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념으로 가서 이제 얼굴 각각 네. 이렇게 들이밀어서 네. 사진 찍고 그럼 또 멋진 사진이 나와요. 그렇죠. 뭐 드라마 촬영지에도 있고 네. 그런데 이걸 군인의 남녀 군인 모습으로 우리가 찍게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 군인은 똑바로 서서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구조물인데 여성 군인은 허리에 손을 얹고 주먹을 움켜쥐고 다리를 사선으로 구부리고 그러니까 좀 뭔가 애교 부리는 이렇게 하는 자세인데 파이팅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군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엄연히 군 제식 훈련 교범에 없는 자세고 그래서 충분히 왜곡된 역할을 고착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 있었고 파주시도 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건 여성 군인 구조물만 없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성 군인 구조물은 남겨두고 그러니까 뭐 여군 걸 그 지적받은 대로 새로 만들거나 네. 둘 다 없애거나 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만 없애버렸으니까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피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 성폭력 상담소는
이게 문제의 상황 자체를 지우는 소극적 방식이다 지적을 했고요. 마치 대한민국에서 군인은 남군만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왜 이럴까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걸까요? 정말 시대가 바뀌었는데 남녀의 어떤 불필요한 차별을 두는 것처럼 있어서는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만큼 건조해지고 있어요. 네. 겨울철을 다가가면 건조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이제 안구 건조, 눈이 또 이렇게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인공 눈물을 투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공 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라고요? 네.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방받아서 하면은 한 4,000원 정도 그 드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60개입 한 박스 기준으로는 한 4,000원 정도면 처방받으면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환자가 100% 부담을 해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가 있는데 이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거든요. 이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이 질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인성, 내인성으로 나뉘는데 네. 내인성은 정말 질병이 있는 경우, 뭐 피부 점막 안 증후군, 쇼그렌 증후군, 건성안 증후군 이렇게 어떤 질병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한 경우가 내인성이고, 외인성은 보통 이제만 인공 눈물 가지고 다니시면서 뿌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라식을 해서, 라섹을 해서 아니면 콘택트 렌즈를 많이 착용해서 눈이 잘 마른다. 네,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뭐 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눈이 뻑뻑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정도 어떠한 질환은 없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하는 게 외인성입니다. 네. 근데 이런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이제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10배 정도면 내년부터는 4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완전히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로 최종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이게 원래 이의 신청을 받고 또 위원회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거의 좀 넘어갔다. 다 통과가 된 수순을 밟고 있다. 요 정도까지 된 거고 심평원이 12월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네, 안구 건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또 어떤 경제적 부담은 문제가 안 될지 네.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를 해드렸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뭐 방송이든 아니면 국회든 봐왔던 것이 10수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그게 제가 딱 지금까지 눈물 흘렸던 것이 예전에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 행사하고 이러면 가면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생존 장병들 만나 뵀을 때 그분들 문재인 정부 때 다소 좀 부족한 처우가 있다고 얘기하거나 어느 정권이든 그런 게 있었다고 했을 때 많이 눈물을 흘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서해수호나 이런 데 가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실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사정도 그렇고 외동아들인데 또 이렇게 늦가기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과 거기에 지금 그 진실을 파헤치려던 박정훈 대령이 받고 있는 처우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이번 정권에 있어서 큰 타격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국민들한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모습과 되게 닿아 있거든요. 뭔가 권력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했을 때 거기에 당당한 모습. 그런데 이걸 왜 대통령께서 싫어하시지? 아니면 정부 여당에서는 왜 그 박정훈 대령을 계속 공격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감정이 이입되면서 그렇죠. 뭔가 야 이거 뭐지 이거
우리의 상징 자본 중 하나였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모토에서 네. 이거 뭐 이렇게 자기 모순이 생겨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눈물이 왈칵하더라고요. 그때. 네. 이게 하나 또 씬스틸이 될 것 같습니다. 장면에 이름 붙여지기를 이준석의 폭풍 눈물.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저는 눈물이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열거들을 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콧물도 좀 나오대요. 예, 제가 그건 비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의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열거하는데 와 정말 이거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1년 6개월 만에 정부가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 네. 도대체 뭘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눈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대구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바쁜 일정 속에 이제 우리 방송까지 이렇게 잘 또 조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대구에 이제 그 중견 언론인들이 하는 아시아 포럼 21이라는 그런 포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가서 대구의 정치에 대해서 좀 강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대구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치맥 축제를 한 달 전쯤에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갔을 때만 해도 대구의 언론인이나 아니면 일반 정치하는 분들이 저한테 아니 수도권에 자꾸 위기론을 과장하지 마라. 우리가 대구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서울은 유리하다 그러고 경기도만 조금 불리하다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앓는 소리를 해가지고 네. 위험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수의 주된 지지 덩어리가 TK나 이쪽에서 나오는데 그 큰 덩어리가 실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가지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대구 국회의원들 우리 당에 12명 의원이 있는데요. 뭐 경북까지 25명일 텐데 어쩌면 이렇게 자기 의견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거 그런 건 좀 비판하고 했습니다. 네. 뭐 TK 지역 이번 김기현 2기 체제에도 이만희 재선 의원이 또 사무총장이 돼서 TK의 또 재반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홍준표 시장과도 이번에 연락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1시 반에 도착해서 새벽에 네. 제가 지금 9시 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시간 정도 체류한 거기 때문에 그럴 타이밍이 안 났습니다. 전화라도 뭐 안 주고 받았어요? 그건 뭐 주기적으로 드리니까요. 그거는. 네, 심기가 불편하시면 제가 항상 드립니다. 네. 상당히 이제는 홍준표 시장은 친 이준석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기보다 원래부터 뒤끝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버럭하시면 진짜 좀 불편하신 게 있는 거고 네. 그럼 또 제가 전화해가지고 또 잘못한 게 있다 그러고 그럼 또 조언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관계이고 저는 뒤끝 없는 분들하고는 뭐 전혀 문제없이 지냅니다. 네. 제가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좀 절개 듣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수도권 전역이 위기고 해법은 대구가 바뀌는 구체적으로 대구가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구가 제가 예전에 그 치맥 축제 때 가가지고 대구는 앞으로 반장 선거에서만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반장 선거는 저희가 여의도 바닥에서 보통 원내대표 선거 같은 당내 선거를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재욱 원내대표, 그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TK 출신 원내대표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동안 TK 출신 당대표나 아니면 대선 후보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중적인 어떤 그런 여론조사나 아니면 대중의 인지도가 필요한 선거에서는 계속 한 판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대구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 거는요. 모나지 않게 행동해라. 어디 가서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의견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지금 이만희 의원도 사무총장 되셨지만은 이분 개인적인 성품으로는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지금 대중적으로 어떤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야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수도권 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이끌려면은 수도권 공천부도 잘해야 되는데 이만희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가에 대해서는 다들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네. 자, 대구가 더 체질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궁금증, 생각 어떤지 질문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질문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안철수 의원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질문은 시사본부만큼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에서 저도 그 기자회견 내용을 다 봤고 질문 받는 까지 여러 차례 이제 영상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자성어 이번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한참 전에는 이제 양두구역이 있었고 이번에는 결자 해지입니다. 자,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트렌디하게 가려고 합니다. 왠지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자성어. 그런데 뭐 양두구육이나 이런 거 동물 들어간 거 하면은 자꾸 동물의 사람 비유했다 그래가지고 뭐 윤리 보내고 이러니까 결자 해지는 동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결자 해지를 골랐습니다. 양두구역에는 동물이 있는데. 아니 근데 동물도 그 양두구육이라고 했더니만은 이게 의미를 파악한다면 절대 이렇게 나올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이철규원이나 이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개 비유하고 뭐 개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결재 해지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뭐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나온다고 믿고 결자 해지를 요구를 하신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자존심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바로 반응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속으로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먼저 얘기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모양 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식과 어쨌든 그런 체면에 구애받아서 지금 움직여야 될 상황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방향 전환을 이뤄내야 되는 시점이고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국민들이 하나 둘 셋 속으로 세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어떤 임계점이 지났는데 여권 정부 여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어제 제가 이제 박용진 의원이랑 토론했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니 국민들은 분명히 야구방망이로 때렸는데 김기현 대표가 나와가지고 죽비를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허망하지 않겠냐. 분명히 들고 간 건 야구방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이번에 야구방망이 들고 가는데 이거 뭐 죽비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축소해서 이해하게 되면요 나중에 더 센 거 들고 나옵니다 이제. 국민들이요. 네, 더 강력한 둔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결자 해지를 좀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 때, 어떤 발언이 나올 때 그래도 좀 변하려고 하나 변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큰 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에 그 아주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통이 크고 그리고 뭔가 솔직하고 그리고 다소 투박하더라도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뭔가 개혁을 하고 이런 이미지를 기대했던 거거든요. 워낙 이제 뭐 검사로서 스타 검사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회 전반에 거학과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한 뒤로는 주적으로 삼은 것이 당내 권력 투쟁 그리고 상대 당의 이제 야당 대표 잡아넣기 이런 거에 몰두한 것처럼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솔직한 모습으로 국민들은 나타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도어 스태핑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저는 그거야 초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였을 거다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을 하시고 그리고 다소 불편한 질문도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경험치가 쌓였을 때 아주 큰 빛을 발할 그런 시도였다 보거든요.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좀 더 솔직하고 용기 있어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요. 지금 와서 1년 반을 되짚어 보면요. 대통령께서 너무 무오류주의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뭐 이거 옆에 박진 장관이랑 편하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국민들이 그래 뭐 대통령 원래 뭐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바이든이 들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대서특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럴 텐데 그걸 보도한 언론사를 질책하고 뭐 전용기 안 태우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듣기 평가 시작하고 이러기 하는 순간부터 뭔가 약간 방향이 이상했거든요. 저는 거기서 대통령이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외교 현장에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아니 다들 대통령 솔직하네 이러고 넘어가지 누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정 운영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변화의 모습이 감지된다. 국민통합위원회 또 의원들을 모아서 한 청와대 영빈관에서도 소통을 강조했고 또 참모들과 회의하면서 야외 회의도 하고 타운홀 미팅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걸 변화의 어떤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여당 사람 만나가지고 소통한다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그 전까지도 아마 관저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뭐 뒤에 약주도 한잔 하시고 이러면서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 소통이나 아니면 당내 소통 아니면 본인과 코드가 맞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나 아니면 친윤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통이라는 거는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용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상징적인 조치로 물론 바로 하루 이틀간에 되진 않겠지만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상징적인 조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질문 보내주고 있고 또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463님께서 예. 이준석 대표 그러면 이제 폭풍의 눈물도 하나의 씬스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비단 주머니입니다. 이게 네.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낸 유행어인데 네. 대통령 선거 때 만들어졌던 비단 주머니 예. 총선을 위해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제가 지원 유세를 가는 거는 저는 김태우 후보가 뭐 저에 대한 부적절한 동영상을 게시해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약하다 했지만은 강서구의 선대위원장이 이런 분들은 저랑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전화 드려가지고 젊은 세대 공략하려면 공약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젊은 세대가 이반할 거다.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조언을 했네요. 했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밝히는 거는 그 당시에 했다고 하면 오해 살까 봐 그랬던 거고요. 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저는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정말 어렵게 저 김종인 위원장 80 넘으신 분이 그때 그 선거 방식 당신께서 고집하시느라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저 어르신이 당 망하게 하려고 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기기 전날까지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기면서 이 방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네. 서진 정책을 하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런 것들. 저는 이 방식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거 방식 사라지고 나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충청도랑 영남을 단결시켜서 호남을 고립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띄울지 고민한다. 이런 거. 뭐 이런 거로 선거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게 하다 계속 졌잖아요. 그걸 또다시 해볼 필요는 없는 건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다소 아쉬웠습니다. 네. 자, 눈물 이야기 좀 또 기자회견 이야기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폭풍 눈물을 쏟아내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악의 눈물이다. 너무 많이 흘린다. 뭔가 좀 준비된 거 아니냐. 탈당의 명분 쌓기고 헤어질 결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악어의 눈물이란 말 들어봤어도 악마의 눈물이란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악마의 눈물까지 나왔어요? 아니 처음에 악마의 눈물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 관용적인 표현도 아니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다. 이제 악마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예. 그러니까 악마의 눈물이라고 막 하고 난리 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악에 바친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이. 예.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문의 내용에서 대통령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에 어디 악마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 어디 악마가 그런 걸 합니까? 악마는 저주라겠죠. 당신들 죽을 거야. 잘못될 거야. 그렇게 살아라. 이런 게 악마의 저주겠죠. 이렇게 해서 제발 총선을 이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악마의 눈물이라 그러면은 저는 도대체 본인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방송 나와가지고 무의미하게 무슨 실드 칠 수 없는 거 실드 치면서 그런 거를 그러면 천사의 무슨 뭐 방송이라고 할 겁니까 그들은? 예. 간신배 방송이죠 그런 거는. 예. 간신배다. 네. 또 말이 나온 김에 이준석 전 대표 정말 말 잘한다. 그런데 패배하는 걸 예측하고 오히려 그게 더 지지자들이 그럼 기왕 졌으면은 뭐 투표하러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좀 유발했던 거 아니냐. 왜 평론만 하고 있느냐. 정작
뭐가 됐든 간에 도와주는 전 당대표가 될 수는 없냐. 이런 또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그러게 이준석을 짓밟아가지고 상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까? 네. 제 마음속의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 만약에 유사하러 갔으면 저 또 린치하려고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보수 유튜버들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욕설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놨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저한테 유사하러 가라는 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예, 뭐 인지상정이지 그게 사실. 그리고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년 반 동안 소위 말하는 지금의 집권 세력이 이준석 잡겠다고 뭐 했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치를 가져라. 네. 염치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분 있는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선거 전략 다 알려드렸다고. 그대로 안 했을 뿐이지. 네. 자, 이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이 80일간 방향성을 보여주던데 요즘 이제 이주선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숫자에 좀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18%포인트로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80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제가 무슨 뭐 역술인도 아니고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들이댑니다. 지금 네. 선거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180일이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입돼가지고 2011년 말에 이제 영입됐을 때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준비하는 비대위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박근혜라는 큰 정치인과 함께하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다소 인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100일 만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30일 정도 그 당시에 빨간색으로 당 색깔을 바꾸고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고 정강 정책을 바꿔가지고 복지와 중도화를 그 안에 담은 다음에 30일 정도 그다음에 공천 모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일 정도 선거 캠페인 뛰고 나니까 과반 의석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마지노선일 것이다. 박근혜라는 그 당시에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도 선거 이기려면 딱 100일 정도는 필요했다. 그러니까 역산해 보면 이번에도 한 크리스마스 정도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 당이 기조를 바꿀 의향을 비추고 대통령께서도 저장적인 자세를 보이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할 자신 있다. 이 의미고요. 그 다음 지나면 저도 모릅니다. 이제 그거는. 그 다음부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도. 이게 이준석 전 대표께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당시 2012년 새누리당과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졌을 때 박근혜 당시 이 대표에게 총선 이기기 위해서 이걸 바꾸세요, 저거 바꾸세요 그러면 수용을 하던가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실 그때 영입돼가지고 굉장히 그 언론에서 센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언론 인터뷰 기억나는 게 그때 비대위 초기에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그때 CBS 라디오였던 것 같은데 나가서 만약에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하는 해명이 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나도 나중에 대선에서 박근혜 안 찍겠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게 할 말 하고 다녔고요.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런데 박 대통령이 저는 굉장히 고마웠던 거는 제가 처음에 비대위원 될 때 제가 이거 하나 부탁드렸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제가 하는 생각과 말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네, 사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거겠죠.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제가 방송활동 자유롭게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가지고 비판할 때 비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네. 네. 자, 무엇이든 수용을 해서 선거 승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자, 유승민 전 의원과 아주 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거 또 이준석 전 대표와도 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12월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유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저랑 어떤 상의도 한 적이 없고요. 이거는. 네. 그리고 아마 유승민 의원도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물리적인 한계를 그쯤으로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면은 소위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사실상 많은 변곡점이 발생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자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뭐 신당 창당으로 확대해서 하지는 않는 것이고,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는 한 세트 아니야? 같은 가족 개념 아니야?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든지 하면 제3 세력을 규합한다면 같이 합니까? 유승민 의원이랑 저는 철학적으로 되게 많은 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도 많이 공유하고 있고요.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시점에 어떤 세력과 함께할지는 유승민 의원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대구의 적장자라는 인식도 가지고 계시고요. 어쨌든 TK에서 바른 소리 하면서 본인이 이어온 정치 커리어도 하나의 정치적 자산이고, 그리고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그래서 본인이 중수청이라고 얘기하시죠. 네.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의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그게 컨셉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이. 당장 본인의 출마 지역을 고를 때도 그게 고려가 될 것이고요. 어떤 당을 만들까, 아니면 당을 안 만들더라도 그 의미 부여할 때마다 다 다르게 잡힙니다. 그게 저와 일치하면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생각이 비슷해도 지향점의 컨셉이 다르면 또 같이 못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가까운 것과 정치적인 선택은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인데, 신당 창당할 이준석 이름으로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0%입니까? 아니면 0.1%라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준비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고민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할 수는 있죠, 당연히.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총선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기현 대표 2주 안에 거의 약발이 닿을 것이다, 이 체제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누가 당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드러낸 한계점은 결국에는 대중적 지지와 인기도로 만들어진 지도부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실상 임명직처럼 만들어낸 당 지도부라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빈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박용진 의원이 저랑 토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선거 이기고 나가지고 분위기 일신하려고 2기 지도부를 꾸리는 경우 봤어도 선거 지고 나서 2기 지도부 꾸리는 건 처음 봤다. 네. 그냥 저도 유사일에 처음일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더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가는 건 갈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80일 남짓이면은 전국에 많은 변곡점이 있을 텐데 열흘도 아깝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이걸 이어나간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에게 총선을 지휘해가지고 다시 영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여전히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라도 김기현 대표를 신임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상당한 여러 무리수를 둬가지고 만든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당대표를 본인이 끌어낸다고 했을 때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럼 올해 3월에 그 난리가 터진 거냐. 이 지적을 바로 직격으로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견상으로 김기현 대표를 신임하는 것으로 모양새를 보이더라도 내심은 김기현 대표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알아서 물러나 달라라는 식으로 유도해 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구도가 김기현 대표의 영도력에 대해 가지고 소위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계속 비판하는 칼럼을 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외견상으로 신임하는 모양새 보이고 있고, 김기현 대표는 그래도 본인의 리더십이 취약하니까 혁신이든 뭐든 갖다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바퀴를 굴려보려고 하고 있고,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리더십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부의 인사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주 이상 가시면은 사실 제가 돕겠다. 네. 진짜 전격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는 겁니까? 뭐 돕는다는 게 뭐 가서 돕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물러나는 얘기 안 한다. 그런 취지죠.
지금 홍준표 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물론 두 사람 사이가 뭐 썩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총선 불출마를 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총선 불출마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궐선거의 패배 이후에 본인의 선거 지휘 능력은 거의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불출마 등을 선언하게 됐을 때 나중에 내가 다시 쓰임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거 지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위기 때마다 계속 이름이 불리어집니다. 대표적인 이름 그 이름 대신할 수 없는 그 이름 김종인이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위치로 가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물러나면은 자신의 앞으로 이제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으로서의 쓰임새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어떤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물러날 수 없을 것이다. 그 딜레마가 있다 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발언 이야기가 상당히 파장이 또 영향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레임덕이라는 게 기준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이상이면 레임덕이고 이하면 아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그 작년 7월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찍고 그 이후에 30%대로 약간 반등한 이후에 보통 임기 1년 차, 2년 차의 대통령 지지율이 40,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건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봅니다. 근데 하도 이제 30%대가 유지되다 보니까 약간 기준점이 바뀐 것 같아요. 뉴노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30% 초반대면은 약간 낮아 보이고 30 중후반대면은 높아 보이고 그러면 대통령실에 나와가지고 또 기고만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30 중후반대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야구방망이로 맞은 거 아닙니까? 착시 현상이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35만 대도 높아 보여요 지금. 네, 원래 다른 정부 같으면 35면은 비상사태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40돼서 예전에 40 잠깐 찍었다고 대통령실에서 누가 기자들 밥을 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거든요. 지금 뉴노멀입니다. 지금. 뉴노멀이다. 자, 이 지표상으로는 전혀 안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외에 나갔을 때 대통령 지지율에 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몇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김건희 여사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또 처가 쪽하고도 연결됩니다. 이 이슈는 대통령이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야당에서 걸어놓은 특검이라는 것이 패스트트랙 걸어놓은 것이 결국에는 선거 전에 처리 시도가 될 텐데 그때 처리는 될 겁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그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그 총선 앞두고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엄정한 수사를 지금 주도하는 걸로 보이시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지 못했을 때 저는 이거는 비판받을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봅니다. 거꾸로 정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야당 측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강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기 위해서는 오히려 처가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원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자신에게 엄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의 상징적인 분기점이 아마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볼 겁니다. 네. 그게 약간 12월 달쯤 될까요? 그렇죠. 정기국회 말에 이제 갈 텐데 12월 말 1월 초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순간 그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여론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야 그냥 기다리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그거 조사 찬성하는 국민들 꽤 많을 거거든요. 여론조사에 보면은. 자,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지금 이제 당을 내년 총선에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인물로 뭐 그런 데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정원찬 전 총리, 심지어는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면 뭔가 해결책이 될까요?
그분들은 한 분 한 분 훌륭한 분들이겠지만요. 네. 그분들이 선거를 박력 있게 지휘하거나 정치 입단을 잘 이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냉정하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당연히 뭐 정책적인 면에서 원로로서 조언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정당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정당의 선거 지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학자 출신이나 아니면 관가 출신 선대위원장 이런 분들 영입해봤지만은 네. 기억나는 분이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반은 정치인, 반은 관료, 반은 뭐 이렇게 원로 같은 김종인 위원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과를 냈을 뿐 나머지는 그다지 기억에 남는 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눈물이 인상적인 남자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IT 매니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김 소장님은 주변에서도 뭐 IT 관련되는 그런 이슈들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죠. 네. 네. 답이 짧네요. 예, 뭐 관련돼서 뭐 이런 좀 이것저것 궁금한 지식들 모으셔가지고 모아서 뭐 책도 하나 냈는데, 네. 뭐 AI 2024라는 책도 냈는데 뭐 꼭 그렇게 또 이야기를 붙이라고 하면 또 잠깐 또 홍보도 하겠습니다. 또 계열 홍보까지도 해주셨고요. 네. 자, 콩짝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주제인가요? 오늘은 진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알아두지만 이건 진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예전에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 뭐 스미싱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만큼이나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사이트나 SNS 돌아다니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유명인 분들의 이름이지만 뭐 배용준의 투자 기법, 백종원의 책 5,000권 증정, 김미경의 주식 초보 탈출 오픈 톡방 뭐 이런 광고 혹시 보시는 유명인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광고 같은 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뭐 클릭을 하면 좀 깨름직하기도 하고 이거 뭐지 하는 그런 광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갈수록 많은 유명인들이 계속 여기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주제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합법이 아닐 텐데 네. 실제로 그러면 이 광고들 정말로 그런 유명인들이 출연하고 관여한 광고들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등에서 경제 전문가나 유명인들이 주식 투자 비법 알려주겠다고 하는 광고가 대부분 사칭 광고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도 좀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뭐 정치인 분들 이런 분들지만 실제로 이런 주식 투자 연관이 돼 보이는 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분의 이 사진이나 아니면 그분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넣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무료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을 배포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나 경제 전문가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주목을 끄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유명인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최근에는 개그맨 뭐 예를 들면 황현희, 송은이, 장동민 씨라든지 배우 김상중 씨라든지 아니면은 뭐 홍진경 씨라든지 이런 사칭한 광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 유명 투자자를 또 사칭하는 광고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 불법일 테고 다 도용일 테고 본인들이 안다면 정말 경천 동절 일일 텐데 글자와 사진으로 된 광고 이외에도 또 다른 유형의 광고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원래 처음에 쓰였던 건 그 사람의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에 나오는 출연 일부를 갖다 쓰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합성을 하기 시작해요. 제일 대표적으로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김미경 그 대표랑 그리고 다른 뭐 연예인이 뭔가 책에 대한 인증샷을 찍고 있으면 그 책만 다른 책으로 딱 합성을 해가지고 뭐 올린다던가. 정말 진짜 실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광고성 영상에서 실제로 이제 김상중 씨가 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중 씨가 갑자기 주식 종목 추천에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뭐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 자막으로 링크를 클릭하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답장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도 뜨게 되는데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뭐냐면은 그 주식정보 서비스 업체 2021년의 광고에다가 거기에다가 최근에 뭔가에 또 한 것처럼 뭐 이미지를 짜집게 한다거나 업체 이름을 말하는 내용만 지우고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도용되고 있고 악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배우들의 이미지까지도 사실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네. 실제 합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이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광고를 보고 뭐 김덕진 소장 같은 경우는 에이 이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투자방이나 채팅방에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제 일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이제 뭐 여러 언론사 중에서 미디어 오늘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해요. 존리 전 대표를 사칭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클릭을 했더니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밴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A 대표의 비서라고 하는 계정이 갑자기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료 정보 주니까 책 수령을 위해서 연락처랑 주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입력하면은 실제로 무슨 주식 투자 입문서적이 배송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책까지 줬으니까 진짜인 것처럼 한 다음에 뭔가 주식 투자 종목에 대한 안내가 있다. 뭐 주식 투자 관련 강의가 있으니까 들어봐라. 어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주면 컨설팅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요. 실제로 그 밴드 안에서 1시간 만에 가입한 계정이 2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전방위적인 광고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작 존리라고 하는 네. 유명한 주식업계의 이 또 인물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자기가 이제 대표의 뭐 비서라고 하면서 책도 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엔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그렇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매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른바 작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아예 존재하지 않은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실제로 뭔가 투자한 것처럼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수익률이 이만큼 됐습니다라고 계속 보여주면서 추가 투자를 유도해가지고 그 안에서 돈을 편취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에 이런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가 905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해 3,070건, 70건, 3배 이상 이제 급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게 옛날에 보면 우리가 보이스피싱 같이 전화해서 뭐 주식 투자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이제 잘 안 속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주식과 관련된 방송에서 나오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뭔가 도움을 줍니다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가입을 하고 링크를 눌렀더니 깜빡 믿어버리죠. 책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이거 진짜인가 보다라고 이제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위험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명인들이 이런 채팅방, 리딩방에 도용당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렇죠. 뭐 대처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이슈예요. 왜냐하면 알고도 못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주진영 전 대표가 계속 SNS를 활발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본인 도용되고 있다. 이거 신고해라. 그래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이제 자기가 이제 도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지사 메타에 이제 단속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글을 쓰기도 했는데 페이스북이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사칭해서 주식 투자를 상담하는 광고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본인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런 자체가 불법이니 현혹되지 말라고 글을 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광고를 올리는 가짜 계정을 신고를 했더니. 네. 본인들의 커뮤니티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답장을 보냈고 사칭을 하는 것이 규약에 어긋난다고 버젓이 써놓고서 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되는지 왜 이게 규약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진영 전 대표가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상당히 또
대응을 하기에는 또 난감한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이 메타 코리아에 문의를 했더니 개별 사안의 검토 사유에 대해서는 공유드릴 수가 없다. 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사칭 계정 단속에서 추가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이유들로 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 초에 또 논란이 됐던 그런 네. 광고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SNS 광고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예를 들면 언론사에 붙는 여러 광고들 있잖아요. 그 광고들에서 JTBC 손석희 전 대표의 얼굴을 보신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손석희 전 대표가 나와서 암호화폐 거래로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식의 저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인터넷 광고가 계속 네. 돌고 그게 올 초부터 계속 있는데 꾸준히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도 또 이제 손석희 씨의 실명이나 사진, 돈 버는 방법 등의 문구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언론사들이 손석희 전 대표에게 뭐 메일도 보내고 물어봤는데 본인의 답변을 봤더니 반년이 넘게 악용 중이고 법적 대응의 방법이 없다. 그리고 회사 이제 JTBC 법무팀한테 얘기를 했더니 법적 대응이 못한다라고 받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법무팀에게만 알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밖에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법적 대응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서는 뭐 이게 큰 규칙을 위반한 네. 사례가 아니다라는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를 어떻게든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칭 광고 혹은 명예훼손이라는 게요. 이제 생각보다 이 범위가 다르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이제 아까 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 성남 분당 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해서 자신을 사칭한 성명 불상이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임무를 고소를 했는데 처벌 규정이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건 비방할 목적으로 주요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비방이 아니고 정보를 주거나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이제 본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성립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경찰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도용된 것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만약에 정말로 사기가 발생하거나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2차 피해가 접수됐을 때만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내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소송을 하는데 여기에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하려면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재산상 혹은 정신적 피해를 또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입증한 다음에 또 그게 누구에게 당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광고를 걸 때 이 개인들이 어떤 그냥 계정 하나 만들어서 그냥 돈만 내면 쉽게 말하면 돈만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맞으면 광고를 그냥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 광고에 대한 내용이나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플랫폼에서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도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뭔가를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 연예인분들도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연예인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엔터사들에서는 본인들의 아티스트를 사칭하는 SNS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뭔가를 좀 결론을 내기에는 지금은 좀 모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나 시정 요구 중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플랫폼에서 본인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1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게 다 광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 도용되는 데에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법이나 규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개인들께서 네. 이런 광고 클릭하지 말고 사기 안 당하는 게 지금은 안타깝지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진 소장 요즘 잘 나가시는데 뭐 도용된 게 있나요? 저는 아직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정치권 현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민생, 경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